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보협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가 제66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를 했고 또 부사관의 추모소도 방문해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이 사건 좀 살펴봤습니다만 너무 좀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그렇죠.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군대 내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놀라움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전에 육해 공군 해병대 네. 부대가 다 뚫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음. 당시에 민간인들이 그 부대를 다 방문해서 한번 연쇄적으로 뚫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실급식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요,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어떤 뭐 우연하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네. 2013년하고 2017년에도 이제 비슷한 육군과 당시 해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발생 자체에서부터 이 주변에서 이제 다 막으려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상급 부대에서 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은 거, 네. 더군다나 나중에 다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고 또 당시 국선 변호에 맡았던 이 법무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군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라도 이 여중사의 어떤 이야기에 기울이고 이걸 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말 어떤 면에서 마지막까지도 그 누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바로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게 엄중한 그 현충원 방문 이후에 여기 이제 직접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사태가 중대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네. 또 공군참모총장이 사퇴를 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뭐 거의 군이 지금 한 2년째 훈련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훈련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군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 군기가 정말 이 상당히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 사태가 과연 지금 제대로 잡아질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부실급식 문제도 보면 벌써 지금 이 문제 나온 지 한 2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저는 좀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다. 김보혁 기자는요? 총체적인 문제 맞죠. 근데 이게 마치 이 정부 들어서 나타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런 성범죄 문제가 군내에서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은 네.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라든가 매뉴얼들은 다 있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고 알게 될 경우에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매뉴얼로는 다 갖춰져 있는데 네네.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3월 2일입니다. 처음에 피해를 입은 이 중사가 군 내부 절차를 통해서 즉각 문제 제기를 했고 군사 경찰은 예전에 헌병이죠. 네. 군 검찰에 가해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처음으로 가해자를 소환 조사한 거는 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5월 3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을 송치한 지 55일 만이고 이 중사가 숨진 지 열흘 정도 뒤인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사의 표명했는데 즉각 경질 하는 듯이 사의를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14일에 처음 보고를 받았고요. 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5월 24일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중히 처리하라 이런 지시 정도만 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 그 개혁이 되고 있지 않은지 네. 군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체적인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 분이 다 이제 공통된 의견이신데 앞서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덮였을까라는 지적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상사들의 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이것들이 연동이 돼서 오히려 이걸 덮게끔 만들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고 군대 내 제도들이 너무 허술하고 덮는 게 쉬운 거다. 이걸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앞서서 매뉴얼은 있는데 이게 네. 가동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옛날부터 있어 왔던 문제다. 이 정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 국방개혁, 군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왔고 이미 지난번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시절에 지금 국방부 장관을 보니까 이제 예전에 육사 기피 현상 때문에 이제 해군, 공군 이렇게 시켜왔고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지금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의 침투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고 또 군 내부에 보면 이렇게 어떤 경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구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다라고 경보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보익 기자 이야기했지만 쭉 전체 과정에 보면 정말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될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 안 한 거예요. 예.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군들 같은 경우에 한 11% 이상이 이렇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2019년 기준 조사 기준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안 갖춰져 있고 또 이렇다면 이제 이게 또 여론이 확 끓으니까 또 이것만 그냥 대충 이제 해결하고 몇 명 전역시키고 몇 명 구속시키고 이런 때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잠잠해지면은 그때 가서는 이 정도는 됐다. 네. 그냥 그러고 대충 또 덮을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군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지 2달 동안 조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는 군 법무관이 이 숨진 이중사 같은 경우에 국선변호인인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 보면 그 군 법무관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이제 해직 소송에서 그 사례를 보면 와서 그냥 대충 놀고 해서 나중에 소송을 했더니 결국 무효 소송이 또 패소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기가 이게 참 이쪽 군 법무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변호사 자격증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지위가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 군 검찰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네. 정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이번에 정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의 그 사례도 있지만 이 군 법무관의 어떤 이 군기가 전혀 문제가 이게 크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보익 기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특검위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검은 이후에 한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국정조사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군은 보안을 이유로 꼭 내부 완결 구조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네네.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판사까지 군인이 하거든요. 판결 재판관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사람은 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군 지휘관이 판사를 하고 심지어 또 군 지휘관이 재량관으로 군사법원에서 결정된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경도 막 해주고 그렇거든요. 사단장이 재판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 검찰은 검찰대로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군사법원 문제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네. 지금은 1, 2심을 모두 피해자 상관없이 의사 상관없이 군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1심은 그 해당 부대가 아닌 국방부에서 설치한
재판을 하고 네네. 2심부터는 민간으로 이게 군 보안상 아주 심각한 군 기밀이 담겨 있지 않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뭐 사고나 이번에 성범죄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 일반 법원이 다뤄도 아무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2심 이후부터는 민간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고 그리고 군 수사기관 그 군 검찰도 지휘관의 부하로 돼 있는 구조 이것도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군인이 민간인의 성폭행해도 그걸 군사재판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까지는 좀 철저하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여야 지도부가 집결을 했습니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를 했고 야당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군 사건과 관련해서 투명한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 현충일 추념식에 드러난 메시지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익 기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여야가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어느 한쪽은 중시하고 한쪽은 경시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문제죠.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군 병역 문화 그리고 군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 둘 다 중요한 거고요. 네. 이 문제 야당이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민망한 보도가 하나 있었던 게 어제 MBC 보도를 보면 보도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족 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하태경 의원 등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에게 제보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이게 제보 내용이었고 의원들은 확인 중이었거나 혹은 보좌관이 확인하는 단계에서 보고를 깜빡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님. 네. 일단 그 문제는 군의 일단 대처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제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후에 5차례 현충원에 이제 현충일 기념식에 추념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현충원이 마련된 게 이게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묘지가 할 데가 없어서 그쪽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해서 이제 지금 현충원이 구성이 된 겁니다. 즉 이날에 가장 지금 95%가 다 6.25 참전했던 전사자로 이제 그 안장돼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난 4년 5년 동안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저는 참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남북관계 복원 이런 건 알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기념일에 명확히 하고 넘어갈 거는 또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북한의 어떤 6.25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5년 동안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 어제 우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누가 했느냐 전환한 문제. 최근에 정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뭐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이제 하지 않게 됐잖아요. 네. 결국 지금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게 폭침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지금 재조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가 또 정부가 힘을 싣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대통령이 북한 했다라는 거는 인정했습니다마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KBS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군의 민간 참여 병역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를 했고요. 병역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적인 분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뭐 군사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바꿔야 되는 것들 지시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들 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좀 이후에 뉴스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종합병역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했다는 내용도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송정근 님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원연금 등 연금 개혁 다 하는데 왜 군연금은 개혁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쉬쉬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3713님은 이 정부만 이런 게 터진 게 아니겠죠. 그동안 군 문제 안일하게 눈 감아주고 문제되면 몇몇 사람 정도 내려오는 관례가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뒤집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분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천안함 그 생존장병 시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시위는 사실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시위가 아니고 생존 장병들에게 그동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네. 이분들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시달리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그 천안함과 연관성이 있는 걸 이 양반들이 밝혀야지만 지급을 해주고 아니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병원을 다니고 유공자도 아니고 네네. 여야 정치권 모두 그날이 다가오면 써먹기는 하는데 생존 정작 장병에 대해서는 예, 네. 이들의 인권과 치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없다. 네. 그래서 좀 국가 위에 희생하지 마라. 저희처럼 버림받는다. 이런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야권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다 이름을 남겼는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여러 쪽에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소장님. 네, 일단 뭐 윤 총장이 뭐 최근에 이제 잇따른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가 동시에 그래서 현충원 가서 이제 방명록 이름을 남겼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정책으로 의미는 있는 행보였다. 네. 더군다나 이 글에 보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거의 뭐 저는 출사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출사표다. 우리가 항상 뭐 이제 중요한 어떤 취임학을 할 때 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김보익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날 다음 날 6일 날 어제는 이제 이 천안함 생존 장병 회장 전준영 회장을 직접 이제 대전 가서 3시간 동안 만났어요. 네. 그 전날은 또 K9 이제 자주포 이 사고 당한 분을 또 같이 만났어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조국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그게 적절한 어떤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부실급식 문제도 문제가 되니까 장병들이 하는 이야기가 밥그릇을 보면 진짜 있던 애국심도 다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본인이 군 생활 중에 또 이렇게 이 전투 중에 이렇게 어떤 부상을 입고 했을 때 정말 예우를 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우라는 게 그냥 뭐 명예로운 예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장병들이 어떤 앞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명확히 하겠다. 네. 어떤 이런 공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께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방명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출사표로 보기에는 너무 짧잖아요.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현충원에 무슨 자격으로 이분이 방명록에 기록을 남겼을까. 보통 시민들도 다 가서 적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전직 검찰총장인지 아니면 예비 대선 주자인지 저는 이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지금 윤 전 총장에게 듣고 싶은 거는 나는 왜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남긴 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자신의 포부를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안보 세력에 기대어 정치를 하겠다. 네. 이런 그 단초를 내비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결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들도 있고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바로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가 하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별의 순간 얘기하면서 상당히 띄워주기도 했다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길이 아닌갑네 뭐 이런 좀 느낌이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김보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별의 순간이었다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을 나와서 국민의힘 바깥에서 뭔가를 도모를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연배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이번 대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역 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예. 세를 규합해서 예. 새로운 공간에서 창출해 보고자. 예.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뭘 어떻게 예. 하든지 간에 어쨌든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은 거리를 두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국민의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 보니 네. 나랑은 뭔가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에이 하고 좀 걷어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 뭐 본인은 이게 이제 안상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해서 안상수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라서 네. 본인은 그 검사는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뭔가 이제 본인 중심의 어떤 전체 판을 이끌고 싶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이준석 열풍이 또 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이제 걱정했던 거는 여전히 그래도 국민의힘에 어떤 지지하지 않으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갈 경우에 그 중도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지금 저렇게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권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의 공세가 시작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 금태섭 전에는 뭐 창당한다고 그랬다가 요즘 뭐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네요. 네. 제3지대를 한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과 자금과 세력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어떤 면에서 빨리 생각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 역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뭔가 판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섭섭함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오겠다 다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는 11일 날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또 판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번 11일 전당대회 결과가 대권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가는 방향을 이렇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윤 전 총장이 빨리 결합하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더 늦출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상황 될 수가 있고 전반적인 전국의 주도권을 예를 들어서 지금 흐름을 뭐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무게를 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변수가 있는 모임이라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또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유력한 야권 주자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근본적으로 안 되죠. 네, 이름까지 올라오는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판을. 일단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변화가 특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다. 역시 그쪽 야권 지지자들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물론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아주 큰 변화가 예상이 되지만 누가 되더라도 이번 대표 경선 결과가 대선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큰 영향까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네. 대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어차피 조연이거든요. 주연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조연은 어차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조연의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 당의 대표가 원래 일은 열심히 하고 공은 대선 주자 쪽으로 다 돌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대표가 돼서 공은 나한테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호흡이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뭐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지금 상황도 지금 있습니다만 뭐 앞서 여론조사에 되는 건 나이 제한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요? 네네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결정이 좀 날까요? 아니면은 지금 변수가 있을까요? 또 민심하고 당심이 저는 거의 동조화 현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이제
뭐 김보익 기자는 이제 뭐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바뀌겠냐 하지만 저는 대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보다는 이슈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사람보단 이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즉 세대 교체라는 큰 흐름을 어떻게 하면 또 쇄신이라는 이슈, 변화라는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싸움은 붙어야 재밌잖아요. 장이 서야 일단 사람이 그렇죠. 북적거리잖아요. 예.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네, 어디에 예. 모일 것인가, 어디에 관심거리가 많을 것인가. 자, 이제 지금 다 관심이잖아요. 이준석이 만약 대표가 되면 윤 총장 어떤 관계가 될까, 내부에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 뭐 등등 많은 이제 재밌는 어떤 싸움의 거리가 있는 거죠. 뉴스 창출은 계속 되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야권이 뭔가 어떤 주도적인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아마 여권도 솔직히 지금 걱정이 돼. 그래서 지금 경선 연기론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권에서도 예. 당심과 민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보익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지금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나경원, 주호영 두 중진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심의 핵심인 대구 경북의 나이 드신 당원들조차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젊은 당대표로 바꿔서 뭔가 변화, 쇄신 이런 주도권을 우리 당이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젊은 당대표 때문에 당이 분란에 빠지고 오히려 다른 야권의 그 대선 주자들이 이 당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불안감이 있는 불안한 거죠.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마음이 우세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9일의 결과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구말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